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새해가 밝아졌는데도 제 삶은 달라지지 못해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기로 했기에 일기를 다시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발견한 예전 일기를 읽어보다 보니 이런 건 좀 알려지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15년 전쯤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던 씨름 경기에서 다치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 신체 검사에서 4급을 받아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쩔 때는 야간 당직까지 하고는 했죠. 하는 일로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저런 정리와 서류 업무와 각종 심부름을 했죠. 마치 그 지하철역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같이, 존재감은 미비하기에 선임과 저, 호임은 알아서 문제 안 터지게 적응하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리저리 문제가 터지는 곳이 지하철이다 보니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였죠. 저희 선임분의 철칙이 나이 드신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시면 눈에 띄는 즉시 지체 없이 도와드려야 한다였기에 매일 그 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다리에 알이 베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은 좀 투덜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선임분이 워낙 좋으신 분이었고 형 동생으로 부르며 편하게 해주시기도 했고 그 부분만 지키면 잔소리도 싫은 소리도 안 하셨기에 최대한 맞추자 싶어 열심히 보이는 대로 연로하신 분들의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선임이었던 형이 제일 부지런히 움직였기에 투덜거리는 게 눈치가 보이기도 했고요. 그 바람에 저희 공익 3인방이 친절 사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역장님은 젊은 사람들이 참 선량하구만 이라며 칭찬도 해주셨고요. 특별히 포상받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칭찬받으니 또 안 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술을 드시고 실수하시는 어르신들께도 함부로 못하고 쩔쩔매기도 했고요. 여러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술 드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매일 계시거든요. 그러다가도 저희가 다가가면 좀 진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고 가며 도움을 받으셨던 어르신들이었죠. 주치자가 발생했다는 무전이 오면 자연스레 출동하는 패턴이 이어지던 날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떼를 쓰시며 인사불성이 된 어르신들을 마주할 때면 젊은 사람들이 욱하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께는 끝까지 잘하자 싶어 맞기도 하고 머리를 뜯기기도 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수고한다, 애먹는다 하며 인사를 건네시는 시민분들이 계셨기에 겨우 웃으며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엔가 요즘처럼 추울 때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역사 벤치에 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곧 퇴근 시간이라 마음을 놓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후임이 먼저 달려가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감기 걸리세요. 얼른 댁으로 들어가셔야죠. 라며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제대로 몸도 못 가누시는 할아버지를 저희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어 혹시나 휴대전화로 가족분들에게 인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제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먼저 말씀을 드리거나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랬어야 했는데 급한 마음에 먼저 손이 움직인 것이죠.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저희를 밀치면서 도둑이야! 왜 남의 주머니를 뒤져! 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도 놀라 일단 물러서 설명을 드렸지만 술에 취하신 할아버지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는지 점점 더 목소리도 커지고 더 거칠게 행동하셨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저희가 먼저 주머니 뒤진 건 잘못했는데요. 혼자 못 가실 것 같아요. 가족분들에게 전화드려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희를 향해 발차기를 하시고 멱살을 잡으시면서 이 도둑놈들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 식구들도 해치려 그래? 난 가족이 없다 이놈들아. 도둑놈들! 이라며 화를 내시기에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고 정신이 없어지며
경찰을 불러 인도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고 나이 먹고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면서 뭐 하는 거요? 이러니 나이 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아요. 얼른 정신 차리고 집으로 가세요. 창피한 줄 모르고 뭐 해요? 라며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할머니께서 미처 허리를 다 펴지도 못하고 삐딱하게 서서 할아버지를 노려보시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와 저희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께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찌푸리며 한참을 보시더니 저놈의 할망구가 내가 누군지 알고 큰소리야? 이놈들이 먼저 라고 큰소리를 내니 저 옷 입은 사람들 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도둑질을 해요. 착한 사람들 괴롭히면서 진 빼지 말고 얼른 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애를 먹여. 창피한 줄 알아요. 손주 같은 사람들한테. 라면서 혼내듯이 호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쭈뼛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를 훑어보시고는 그러게 왜 함부로 주머니를 뒤져.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더니 비틀비틀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선임은 얼른 따라붙어 넘어지지 않게 살폈습니다. 후임과 저는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셨네요. 아니면 더 애먹을 뻔했어요. 라며 인사를 하자. 어이그 나이 든 사람들은 예민해. 조심들 해. 밥 먹었어? 자 이거 받아. 내가 저기 시장에서 이거 파는데 좀 남았어. 먹고 들어가. 저기 따라간 총각한테도 주고. 저번에 내가 이거 들고 내려오는데 총각들이 몇 번 도와줬어. 고마워서 그래. 라며 웃으시더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후임에게 받은 음식들을 건네며 탈의실에 가 있어. 할머니 짐 올려다 드리고 갈게. 라고 하고는 할머니의 손수레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러니 내가 안타까워서 큰 소리를 안 낼 수가 있나. 고마워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60대 초반,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다리를 절고 계시더라고요. 걸으시는 걸 보니 기억이 날 것도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전철을 타시는 할머니이신데 저녁에는 처음 뵌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들어가시는 건 처음 봬요. 라고 여쭈어 보니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환히 웃으셨는데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아, 오늘은 시장 사람들끼리 한잔했어. 손주가 좋은 대학 갔다고 족발집 여자가 한턱 냈거든. 어찌나 좋아하든지. 손주 없는 사람 서원에서 살겠어? 라고 하시기에 손주가 없으세요? 라고 다시 여쭤보니 손주만 없나? 자식도 없어. 내가 이래봬도 아직 미스예요. 라며 다시 웃으시는데 왜인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느새 계단을 다 올라와 손수레를 건네며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음식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다시 인사를 하니 손을 흔들며 할머니는 멀어지셨습니다. 멀어지는 할머니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 묻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보다가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가는데 꼬르륵 하는 시장기가 느껴졌습니다. 얼른 가서 할머니가 주신 음식을 먹어야겠다 싶어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탈의실에 들어가자 후임은 음식들을 상자 위에 펴놓고 형 얼른 와요. 김밥도 있고 찹쌀떡, 만개떡도 있어요.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와 나 찹쌀떡 진짜 좋아해. 라며 웃으며 앉으려는데 선임 형이 야 이건 재호가 다 가져가. 내일 아침에 먹고 나와. 오늘은 내가 김치찌개에 소주 산다. 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후임이 진짜요? 그럼 나누어 가요. 어떻게 저 혼자 다 가져가요. 미안하게. 그러면서도 입은 웃더라고요. 순간 선임 형의 마음 씀씀이에 감탄했습니다. 후임 녀석이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면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정확한 사연은 몰랐기도 했고 가족도 친인척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원체 밝은 녀석이라 저는 신경을 그리 깊이 쓰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건 공익 월급만으로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아마 자주 굶고 다녔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선임은 간간히 챙기기도 했는지 그날도 그랬던 거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선임이 아침마다 사들고 들어오던 두유도 이유를 알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얼른 와, 형이 사는 거예요? 그럼 찹쌀떡 안 먹어야지. 라며 얼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후임은 얼른 차곡차곡 다시 음식을 담더니 그럼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저와 선임은 그런 후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철역 앞에 잘 가던 김치찌개 집에 가서 밥과 함께 소주 각 한 병씩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도 또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해야 했기에 부어라 마셔라 할 수가 없었죠. 호임은 바로 길 건너 고시원으로 갔고 선임과 저는 가는 방향이 같아 함께 걸었습니다. 눈이 흩날리며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담배 한 개비씩 나누어 물고는 불을 붙이며 걷다가 어휴, 눈 많이 오면 내일 계단 있는데 큰일이네요. 새벽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아까 그 할아버지는 잘 가셨어요? 라고 제가 묻자 선임은 허허 웃더니 2억이 아니래. 세정거장 더 가야 된다면서 다시 전철 타시던데 눈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다 편하게. 라면서 하늘을 향해 연기를 내뿜더군요. 그런 선임의 옆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 사람은 왜 나이와 안 맞게 이렇게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은 왜 이렇게 생각이 깊어요? 나만 철이 없는 것 같아. 재호도 혼자 먹고 사는 거 대단하고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임은 다시 절 보고 웃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생각이 깊어. 그냥 공익 오래 해서 그래. 너도 네이치 되어봐라. 그리고 내가 또 뭐 그렇게 한 게 있냐? 하더라고요. 아까 재호 음식 챙기는 것도요. 난 생각도 못했어요. 형 아니었으면 내가 다 먹을 뻔했네. 내가 유난히 생각이 없는 건가? 라며 제가 다시 묻자. 아이, 그런 게 뭘 챙긴 거야. 내가 해준 것도 아닌데. 참, 그 할머니 잘 가셨어? 라며 되묻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하시더라고. 그래서 기억도 나고 매일 첫차 타시는 할머니더라고요. 시장에서 장사하신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임이 아, 손수레에 아이스박스 묶어서 다니시는 할머니? 맞다, 그분이네. 어디서 많이 뵀다 했어. 라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식이 없으신가 봐.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미스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고마우셨는지 돕고 싶으셨나 봐요. 라고 대답을 하니 선임과 헤어져야 하는 골목이라 인사를 하고는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씻고 자려다가 일기를 썼는데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일기였습니다. 2008년 1월 28일 월요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내 주변만 해도 현석이 형처럼 나은 사람이 있고 그 할머니도 계셨으니 더 큰 세상에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많을까? 공익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보며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처럼 해야지 하는 사람도 만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좋은 사람이 되자 이왕이면 이라고 쓰인 짧은 일기였죠. 그 후로도 쭉 쓰다가 최근 4년 정도 못 쓰고 요즘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일기를 길게 쓰진 않지만 기록을 남기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때의 일이 생생히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간 그래서 그날은 좀 더 생각을 이리저리 하다가 좀 늦게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지각을 할 뻔했죠. 겨우 시간에 맞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따라 과장님이 전달할 게 많다며 회의를 길게 해 현장 업무에 늦게 도착해서인지 어제 그 할머님은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후임은 제게 형 이거 라며 할머니께 받은 찹쌀떡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너 다 먹지 라고 했더니 현석이 형한테는 만개떡 드렸어요. 형 찹쌀떡 좋아한다며 어떻게 혼자 다 먹어. 난 김밥만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맛있어요 할머니 김밥. 이라며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나도 먹어. 나 혼자 어떻게 먹냐. 아침 못 먹었는데 잘 됐다. 대신 내일 아침은 내가 챙겨올게. 라고 답하고는 나누어 먹었습니다. 달콤하니 맛이 좋더라고요. 반대쪽에 갔던 선임은
찹쌀떡을 먹는 저희를 보더니 씩 웃으며 먹으라는 신용을 하더니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얼른 먹고 혹시나 계단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없나 살피러 갔고요. 그날도 바쁘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쟁걸음으로 각자 다른 도착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어도 하루는 정신없이 흐르는 기분이기도 했지만 할 일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흐르고 퇴근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2시간 정도 퇴근 시간이 남으면 유난히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아 괜히 시계를 더 자주 보곤 했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니 할머니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신 음식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라고 인사를 하자. 오늘은 김밥만 3줄 남았어. 이것 좀 먹어. 내가 총각들 덕에 가볍게 집에 가겠네. 하시며 김밥을 내미셨습니다. 김밥을 받아들며 제가 놀라는 표정을 짓자 어휴, 내가 만든 김밥이 우리 시장에서 유명해. 이상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저희 점심 먹은 지 오래돼서 너무 배고프거든요. 근데 파셔야지 남겨서 저희 주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수줍은 얼굴로 내가 고마워서 그래, 고마워서. 나는 다리가 불편하다고 전철도 공짜로 타는데 매번 도와주니까 고맙고 예뻐서. 라며 손수레를 미시더라고요. 얼른 받아들고는 제가 할게요. 김밥값 해야죠. 라며 웃고는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내가 매일 4시 정도면 여기 지나거든. 내가 아까 거기서 있을 테니까 와. 내가 매일 간식 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매일 받아요? 라며 제가 놀라 답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는데 내가 젊은 양반들 그 정도도 못 챙길까봐 마음 같아선 전철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주고 싶은데 그건 좀 내가 능력 바뀌고 매일 나 짐 들어주는 총각들 간식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오늘 아침에도 그 키 제일 큰 총각이 나 보자마자 얼른 짐 들어주는데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애도 안 낳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이 제일 힘들거든. 그리고 아침에는 김밥 재료만 있지. 김밥이 없어서 내가 오후에 주려고 그래. 라며 웃으시는데 참 소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할머니는 아니셨지만 할머니셨는데도 해맑게 웃으셨거든요. 그런 모습에 할머니께 정이 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형제분들 중에 막내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정은 잘 못 느끼고 컸거든요. 대신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이모, 큰이모부 정도 연배랑 비슷하게 느껴졌는데 또 느낌이 다르기도 했고요. 정말 할머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묘하게 정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가 챙겨주시는 음식들을 거부하기 싫었습니다. 후임인 제호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김밥 챙겨서 가져다 주면 좋아할 거란 생각에 괜히 제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맛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계단 끝까지 할머니 손수레를 들어드리고 인사를 하고 할머니가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있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선임과 후임이 저와 반대편에서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내밀며 할머니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며 매일 4시쯤 할머니가 지나시며 간식 주고 가신다고 했으니 누구라도 그쪽 지나면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임이 어휴,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일부러 남겨오시는 거 아니야? 라며 놀라더라고요. 후임은 벌써 한 줄 까서 입에 넣으며 형,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뭔가 집에서 싼 듯한 김밥이야. 속에 채소도 엄청 들어가요. 라며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도 먹어보자. 라며 먹으면서 형도 먹어요. 내일 아침밥은 내가 사오기로 했어. 라고 했더니 선임도 그제야 김밥을 입에 넣더라고요. 김밥은 후임의 말대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릴 때 소풍이나 운동회 때 먹어보던 그런 맛의 김밥이었으니까요. 정말 금세 김밥 한 줄을 다 먹고도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음식들을 매일 받아만 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괜히 저희 챙기시느라 부담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냥 받아먹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김밥값을 치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고 보니 할머니가 계단 한 칸 한 칸 손수레를 당기며 내려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 손수레를 받아 내려드리고는 봉투에 담은 돈을 내밀며 할머니, 어제 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주문을 해서 먹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굉장히 불쾌하다는 듯이 인상을 쓰시며 왜? 내가 그 정도도 총각들한테 못할까봐 그래? 나 무시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여 할머니, 그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그러죠.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런 저를 할머니는 가만히 보시더니 봉투를 제 쪽으로 미시며 오늘은 찹쌀떡 갖다 줄게.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진짜 버스 타고 다닐 거야. 알았어? 라더니 전철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멀리서 선임이 봤는지 다가오시더니 어휴, 노인네 한성질 하시네. 그리고 돈은 같이 내지. 왜 너만 내? 그나저나 계속 주시면 어쩌냐? 라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오후에 그 근처를 가지 말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또 막연하게 기다리실 생각을 하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끔 한 번은 괜찮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매일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선임도 저와 생각이 같은지 하루 종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야, 내가 가서 할머니 댁을 알아올게. 혼자 지내신다고 했었으니까 집에 힘이 필요하거나 하신 일 있을 거다냐? 그런 일을 쉬는 날 가서 번갈아 가서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더라고요. 호임은 주말에 고시원 일을 돕고 방값을 반만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일은 선임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날 오후 선임이 할머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괜히 후임과 이리저리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선임은 숨을 헐떡이며 돌아와 딴청을 하더니 후임이 화장실 가는 걸 확인한 후 집 주소 적어놨어. 여기. 이번 주는 내가 갈게. 작은 주택에 사시는데 안에 좀 치워야 할 게 보이더라. 라고 하기에 그럼 이번 주는 같이 가요. 같이 가서 한 번에 치우고 잔잔한 건 천천히 번갈아 가면 되잖아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임은 씩 웃더니 그럴래? 근데 할머니가 주말에도 4시에나 오신대. 너 시간 괜찮아? 라고 하기에 약속도 없어요. 누가 공익이랑 놀아나 준대요. 그럼 4시 반에 역 앞에서 봐요.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후임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녀석 성격에 괜히 미안해할 걸 알았으니까요. 진짜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착했거든요. 그 주에 주말이 되고 약속 시간이 되어 역 앞에서 선임을 만나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좁은 대문 안으로 생각보다 넓은 마당이 보였는데 오랫동안 사람 손을 타지 못한 것처럼 짐들이 쌓인 게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는 저희를 보시더니 놀라시며 어머, 총각들이 여긴 웬일이야? 주말에 데이트 가야지 여길 왜 와? 라고 물으시기에 할머니가 너무 맛있는 김밥이랑 떡이랑 주셔서 너무 잘 먹고 기운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여기 마당부터 좀 치우면 되겠다. 그쵸? 라며 괜히 너스레를 떨며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환해지시더니 어머, 저번에 저 총각이 와서 이거 봤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 참나. 내가 너무 고맙네. 라면서 저희를 보시더라고요. 한참을 치우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이 차더라고요. 그렇게 2시간 반 정도를 했더니 마당이 깨끗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보리차를 컵에다 내어주시며 너무 고마워. 어머나, 여기가 이렇게 넓다. 치운다 하면서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잘 안 돼. 어머, 너무 고마워. 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선임이 이제부터 저희가 올 테니까 맡겨만 주세요. 집안에도 치울 거 없어요? 그건 저희가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야, 이것만 해도 어디야.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라며 손사래를 치시더니 밥 먹고 가. 내가 그냥 있는 반찬 놨어.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서 출출해지던 터라 얼른 들어가 보니 된장찌개에 김치, 달걀 프라이, 김, 간장, 고추, 쌈장이 놓인 단촐하지만 정갈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혀 더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선임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앉아 수저를 들고는 뚝딱 두 그릇씩 먹었습니다. 땀냄새 풀풀 풍기며 밥을 먹는 저희를 할머니는 지그시 보시더니 너무 좋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밥까지 먹고 가니까 너무 차린 게 없어서 미안해. 라며 또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배가 차고 나니 다시 염치가 올라와 저는 웃고 있는데 선임은 아유 이래드린다고 하고 또 밥만 축 내고 가네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주시는 커피까지 마시고 할머니 집에서 나와 몸이나 풀자며 선임과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가서 온탕에 몸을 담그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보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선임에게 형은 어쩜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잘 지내요? 진짜 재주야. 라며 웃었더니 선임 형도 같이 웃더라고요. 내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컸거든. 아빠는 어떻게 생긴 줄도 몰라. 엄마는 일본 가서 돈 벌어 온다더니 재혼했다고 못 온다 그러며 돈만 보내고 그래도 그 돈 덕에 궁핍하게는 안 살았는데 세상 천지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나랑 셋이 의지하고 살았지. 할아버지가 퇴역 군인이셔서 사는 건 괜찮았어. 나랑 잘 놀러가 주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노인분들이 편하더라. 집에 할머니 친구분들도 자주 놀러 오시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냥 웃으면서 아 그래서 형이 어르신들한테 잘하고 생각도 깊고 그랬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키우셨네. 라며 웃자 재호는 할아버지랑 둘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모랑 작은 아버지가 재산 다 챙겨서 가버렸다더라. 그래서 고시원에서 지내는 거래. 그래서 좀 안쓰러워서 더 챙기게 되더라고. 나랑 같은 처지인데 걔는 더 안 됐잖아. 그런 거지 내가 무슨 생각이 깊냐? 라며 쑥스러운 듯 웃더라고요. 호임의 이야기는 저는 몰랐던지라 새삼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심 나만 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형은 그 얘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묻자 선임은 나랑 있는데 재혼의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 돈 숨겨놓은 거 다 안다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알았어. 좋은 얘기 아니라 말 안 했고. 라더니 물을 튀기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부끄러워 괜찮은 척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음료를 마시고 밖으로 나와 선임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빨래를 내놓는데 새삼 저희 집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선임과 후임에 비해 얼마나 많이 가졌나 싶어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생각이 났고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실까 생각이 되니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할머니 댁으로 가 정리를 해드리고 전등도 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일부러 장을 봐두셨다가 저희에게 먹이시곤 했습니다. 매일 김밥, 찹쌀떡, 망개떡, 잡채 등등 골고루 돌아가며 간식을 가져다 주시면서요. 괜히 밥만 더 축내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에는 집안이 많이 정리가 되어 덜 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 만에 할머니 댁에 과일을 사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형, 둘이 어디 가? 라는 소리에 돌아보니 후임이 서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하나 싶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선임이 대뜸 넌 어디 가? 고시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 끝났어? 라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하지만 난 잠깐 담배 피우러 나왔다가 형들 보고 왔지. 뭐야 서운하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호임에게 더 이상 둘러댈 말을 못 찾아 제가 사실은 이라며 있는 대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솔직해야지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오해가 쌓일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호임은 아 정말? 에이 얘기를 하지. 내가 제일 가까이 지내는데 그리고 이 시간엔 고시원 청소도 다 끝나. 지금도 끝났잖아. 같이 가. 나도 할머니 덕분에 저녁 해결할 때도 많고 아침 해결할 때도 많은데 해도 내가 해야지. 오늘은 뭐 해? 라며
저희와 함께 걷더라고요. 엉겁결에 후임까지 합세해 할머니 댁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선임이 전날 사다 놓은 텃밭 만들기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나는 말로 마당이 휑해져서 날 풀리면 뭐라도 심을까봐 내가 고기 사둘 테니까 상추 심어서 총각들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치? 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 혼자 못하실 테니 저희가 해드리자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선임은 어디서 났는지 모종도 이것저것 많이도 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는 저희가 들어서자 아이고 내가 한다는 소리지 총각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야 내가 괜히 일거리만 만들었네 라며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후임은 여기다 평상도 놔요 할머니 제가 만들어줄게요. 고시원 옥상에도 제가 만들었어요 라며 웃더라고요. 후임의 말을 들은 선임은 야 좋다 그것도 하자. 할머니네 마당이 사랑방 되겠네. 텃밭이랑 평상이랑 만들어 놓고 매일 와야지 라면서 할머니에게 장난을 걸더라고요. 그렇게 커다란 화분들로 텃밭도 만들고 평상 자리까지 정하고 나니 정말 마음속에 할머니 집이 되어가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모여 정말 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당이 꽉 차더라고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라 그랬는지 그 평상에서 마시던 맥주가 그렇게 달고 맛있기도 했고요. 저희와 맥주를 마시던 할머니는 분위기에 취하셨는지 내가 팔자에도 없는 손주들이 다 생겼네. 아이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언제든지 와. 공익 이거 끝나도 와. 알았지? 라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러자 후임이 할머니 진짜 결혼 안 하셨어요? 라고 묻더군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라 할머니를 보았죠. 그러자 할머니는 그 특유의 소녀 같은 표정으로 웃으시더니 안 했어. 우리 엄마 따라 시장에 장사하는 데 따라다니다가 3살 땐가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려서 그때부터 절뚝거렸어.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자리에 시집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집에 어머니처럼 장사하다가 이 나이 된 거야. 라면서 씁쓸한 표정으로 맥주를 마시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가만히 보던 후임은 와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내가 딱 선보게 해드리는데 아쉽다. 할머니처럼 미인 만나기가 힘든데 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는 찰나에 후임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후임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대문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들어오는데 눈시울이 빨갛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 자식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도와주지도 않던 자식들이 유산만 빼먹으려고 아직까지 이래요. 돌아가면서 전화해서 나한테 돈 내놓으래. 참나. 우리 아빠가 등록금도 다 내주면서 동생들 공부시키다가 공사장에 죽었는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봐요. 라며 울먹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임도 후임을 안아주며 나중에 또 전화 오면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해. 내가 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 선배들 중에 국선 변호사들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후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할머니는 후임의 손을 잡더니 내가 할머니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 이렇게 속상한 일 있을 때는 꼭 와. 내가 밥 해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후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 마당은 저희들의 아지트가 됐습니다. 저희는 치킨을 사들고 가기도 하고 삼겹살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면서 퇴근하고 모이기도 하고 휴일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선임이 소집 해제가 되고 그 기념으로 할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역사 직원분들과 회식을 하긴 했지만 또 저희들끼리 따로 기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후임이 고시원을 나와 방을 구했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 집에 별채처럼 딸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저희를 보고 웃었습니다. 너무 잘됐다 싶었죠. 할머니는 하숙을 내가 전에도 해볼까 했다가 너무 힘들까봐 포기했는데 이 총각 1명 정도는 괜찮지. 대신 청소랑 빨래는 각자 해. 라면서 후임과 마치 손자 할머니처럼 대하더라고요. 후임도 너무 좋다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할머니 손수레는 제가 담당할 테니까 현석이 형은 안심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선임은 그런 호임을 귀엽다는 듯이 보고 웃으며 야, 너가 손수레 끄는 건 다행인데 할머니가 너 수발 드는 게 문제다. 하숙비 밀리지 말고 알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선임에게 어휴 걱정 말어. 내가 하숙비 싸게 받는 대신 막 부려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오지 말고 놀러와. 알았지? 라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저도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후임과 4개월 정도 차이로 근무를 시작한지라 후임도 얼마 뒤 소집 해제를 할 거였죠. 다른 후임들도 들어왔지만 제가 부족한 탓인지 선임이 있을 때처럼 담합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선임과 제가 후임과 할머니 집으로 가 놀다가 헤어지고는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실컷 놀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나는데 할머니가 석호, 너가 이제 거기 대장이지? 라며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꺼내어 보려는데 할머니가 여기서 말고 내일 출근해서 역장님 가져다 드려. 내가 우리 손주들 다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매일 공짜로 지하철 타려니 눈치 보여서 준비해봤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열어보지는 못하고 집으로 가 펼쳐보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100만원짜리 수표가 3장이나 들어있었고 반듯하게 접어놓은 종이 한 장도 들어있는 봉투였거든요. 종이에는 안녕하세요. 임순자입니다. 저는 3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어 장애인 등급을 받아 지하철을 매일 공짜로 타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너무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일하는 역사에 뭘 해드리면 좋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돈이 여기저기 쓰임이 많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제게는 꽤나 큰 돈이니 유용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할머니가 손수레 위에서 쓰셨겠죠. 그 쪽지를 보는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쓰신 말들에 진심이 느껴졌고 어려운 살림에도 남에게 신세지기보다 베푸시려는 그 마음이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선임에게 전화를 해서 이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상의를 했습니다. 선임은 법적으로 잘 기증될 수 있도록 지정 기증하는 방법을 일러주면서 시설물을 기증하고 할머니 성함을 새겨놓도록 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멋진 분이야. 라며 극찬을 하면서요. 저는 다음날 역장님께 봉투를 전달하며 계단에 비탈 시설물을 장착하는데 보태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임도 곁에서 노인분들은 손수레가 많은데 그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라며 운을 떼더라고요. 역장님은 전체 다는 힘들고 이 할머님 오르내리시는 계단에라도 설치해보자고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선임이 미리 연락을 했었을 겁니다. 법대생이라 역장님이 굉장히 아끼셨거든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하고 후임은 공고 졸업생이라 컴퓨터 고장났을 때나 설비들 고쳐야 할 때나 찾으셨지만 선임에게는 항상 이런저런 법적 근거나 질문들을 하시면서 어휴, 현석 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셨거든요. 할머니는 후임이 소집 해제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간식을 만들어 나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학교로 돌아갔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선임은 법대를 무사히 졸업하고 막바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후임은 지금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방통대 법학과에 진학해 선임의 사무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할머니 댁에서 하숙 중이고요. 비혼족이랍니다. 그 덕분에 저와 선임은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 댁에 모여 한숨 돌리곤 했습니다. 정말 100군데 입사 지원서를 넣는다고들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 인생의 최대 고비였을 거라 믿습니다. 그 고비를 맞아 마음의 위안을 삼고 싶을 때 저는 할머니 댁 마당을 찾곤 했습니다. 핑계가 좋았죠.
할머니와 후임 들여다본다면서요. 선임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있다 보면 생각이 난다면서 들리고요. 약속도 하지 않고 각자 왔다가 마주치기도 했죠. 그렇게 계속 왕래를 하며 지내다 선임과 제 결혼식에도 할머니를 초대하기도 하고, 작년에 할머니 팔순에 저희 가족과 선임의 가족, 후임까지 모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또 우셨고요.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고마울 수 있는지 저는 매번 감탄할 뿐입니다. 선임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홀로 남아 적적하시다면서 할머니와 친구를 맺어드려 두 분이서 요즘 지하철역에서 만나 수다를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임은 결혼을 하고도 할머님과 함께 살고 있어 2, 3일에 한 번씩은 후임과 선임이 각자 댁으로 모셔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하고 근처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전처럼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치킨을 사들고 가고 있어요. 할머니가 얼마 전에 후임에게 내가 죽으면 이 집을 팔아서 역의 모든 계단에다가 비탈 그거 다 만들어 달라고 좀 해줘, 응? 이라고 여러 번 하셨다며 조만간 또 오라고 연락이 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있을 때도 후임에게 통장에 돈은 재호가 해. 그리고 알지? 라고 하시기에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그 말씀이셨나 봐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니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나 본데 후임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안쓰러워 가서 안심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15년 지냈더니 할머니도 진짜 친척 할머니 같고 선임과 후임도 친척 형제 같고 그러시네요. 이런 게 사람 사는 건가 싶다가도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지내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각박한가 싶어 입이 쓰기도 합니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좀 덜 하려나요? 선임은 후임이 졸업하는 대로 개인 사무실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진짜 이 정도면 친척 아니야? 할 정도니 좀 특별한 관계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가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랄 뿐이죠. 사촌들과도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이런 관계가 좋더라고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저희가 오래오래 모일 수 있도록 할머니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가면 괜히 김밥 먹고 싶다고 졸라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라 자랑삼아 써봤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